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이주의 머니에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30세 미만 차세대 유망주 30명을 만나봅니다. 장르가 토론이죠. 생각이 달라에서는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각 분야 고수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우리 경제를 시급히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호 지시에 따라 비상경제점검 TF가 가동됐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어떤 정책이든 민생을 살리는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 재무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을 감시하고자 만든 명단인데요. 최근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자 환율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원화 절상 압력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많이 내려간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끈끈했던 브로맨스가 결국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일론 머스크가 공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재반격하면서 서로를 향해 비난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갈등 이후 테슬라 주가가 14% 넘게 급락해서 하루 사이 시총 20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두 사람의 갈등,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경제가 쉬워지는 방송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한 주 쉬고 오니까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경제를 가르쳐줄 선생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먼저 혁수 씨의 사촌? 네, 그쯤 되는 거죠. 네, 사촌쯤 되는 권혁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보의 여정 권혁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면 아니고 구면입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돈줄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면이고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님도 구면이고 너무 네. 반갑습니다. 혼난 적이 있나요, 우리 하은 아나운서? 저도 뼈 맞고 뼈에 명이 들었어요. 뼈를 너무 네, 많이 제가- 맞아가지고 순살이 됐다는 얘기가 그 있어요.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언? BMW를 타라. BMW. 버스와 메트로와 워크만 타라.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승용차를 우리 트레이너님 덕분에 네. 이용 빈도를 줄이고 네. 돈을 꽤 모았습니다.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모았어요. 돈도 모으고 환경도 생각하고. 네, 너무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혼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차고 재밌는 소식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심히 보시고 돈을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move. 한 주 쉬고 온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주의 머니는 머니. 네. 자, 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의 행보가 계속 매일매일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경제 정책도 검토 중인데 그중에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SNS를 통해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공약을 내놨는데요. 주택연금이라면 주택을 주고 돈을 빌리는 것, 뭐 그거는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예, 말이 헷갈렸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좋아요. 주택을 주고 연금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평론가님? 약간 성격이 다르죠.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만은 네. 주택연금은요,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가입 요건이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는 가액인데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가능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주택자인데 그러면은 사실 12억이 넘어갑니다. 합산이 되면은 네. 난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팔면 됩니다. 이걸 약속을 해서 나 이거 3년 안에 팔게요.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실제 약속들을 이행하셔야 되겠죠. 네네. 어느 정도 받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세이신 분이 공시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러면은 한 89만 원 정도를 구책연금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나중에 가입할수록 당연히 연금액은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80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 가입했다 그러면 140만 원의 연금액을 이제 받게 되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 네, 많이 뒤늦게 나는데요? 가입을 하니까. 그다음에 빨리 가입을 한다. 그럼 55세에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거죠. 그럴 경우에는 44만 원 정도의 이제는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아, 그만큼 남은 여생 동안 길게 받아야 길게 되니까.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내가 주택연금을 언제 가입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거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주택연금 얘기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살 수 있을지. 얼마나 살지를 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나쁜 제도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네. 근데 사실 주변에서 그 수많은 연금 중에서 주택연금 들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요. 왜 이렇게 낯선 겁니까? 이 내용을 들었을 땐 나 가입하고 싶어. 네. 인데 이게 막상 현실로 실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이다 그러면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상속.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벽돌을 한 장씩 계속 빼서 쓰는 느낌이랄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의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 집 언제 우리한테 물려주나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녀는 없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딱 집 한 채다. 그런데 이거를 좀 유동화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완전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면에서 조금 망설이시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한 번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주택연금이 더 나오나? 그렇지 않아요. 그 시작 시점 그 가격으로 해서 주택연금이 계산이 되거든요. 평생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집값에 따라서 또 가입 시기가 좀 달라지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납니다. 지난해 12월 가입자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초에 다시 서울 아파트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중에서 특히 서울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이 조금 다시 좀 꿈틀꿈틀하다 보니까 네. 이젠 또 가입자들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자녀나 상속인이 있다면은 이걸 좀 잘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두루두루 앉아서. 맞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을 처분하고 정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받았던 연금 수령액, 그 수령액보다 훨씬 더 집값이 못 미치게 된다. 그래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네네. 그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네. 80세 때 가입을 해서 저렇게 굉장히 높은 연금액으로 설정한 다음에 한 120살까지 살아버리면은 정말 저는 주택공사 망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반대로 집값이 남는다 오히려. 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집이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차액이 상속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나는 그냥 부모님한테 그 집 자체를 그냥 물려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집이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연금으로 쓰신 돈을 그대로 상환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연금으로 받았던 원금과 이자와 수수료까지 상환하면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그 집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 같네요. 그렇네요. 네. 이거 주택연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출이라 그러면은 갑자기 거부감이 확 들고 네. 연금이라 그러면 갑자기 호감이 확 들고 예,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형식이 매달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네. 어.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건데 왜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확대한다는 거죠? 주택연금이 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이 3에서 5%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실질 GDP 0.5%에서 0.7%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연금이 더 충족하게 되니까 또 쓸 소비가 또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실질 GDP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주택연금을 홍보하고 가입하라라고 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12억 이하 주택만 연금 가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서울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집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죠, 당연히. 야,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민간 상품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건데 이제 공적 주택연금이 있고요. 사실 이제 민간에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제 주택연금 상품이 나왔어요. 12억이 넘어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제한인가요? 맞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이게 조건 제한이 없어요. 대신에 고가주택이면 당연히 연금액이 높아지겠죠. 높겠죠. 네. 많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20억이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네. 이렇게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타시려고 할까요? 근데요. 그 현실을 보면은요 꽤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네. 나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현금 차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딸랑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셨는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갑자기 뜬 거예요. 네. 그게 2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유가 생겨요. 최근의 트렌드가 그 노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먹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사실 20억 정도 넘는 정도 주택이면요. 그거 그냥 매도를 해서 얼마든지 다른 자산으로 유동화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기가 살던 터전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떠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0억이든 30억이든 그런 분들도 뭔가 내가 집 한 채만 있다면은 이런 수요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답을 드릴게요. X입니다. 왜 그렇지 그러냐면 이게 않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면 이게 주택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때 그래요. 내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역가입자로 빠지실 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지역가입자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내던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내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요. 주택연금보다 소득이에요? 아니요.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소득을 안 봅니다. 주택연금 나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내 건보료가 오른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마치 제가 이게 나라에서 파견돼서 온 것처럼 얘기하는 나 여기까지 파견된 건데. 공무원이신 줄 알았어요. 구청에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갑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예. 자, 생각이 달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이거 갈렸습니다. 박수 씨가 좋아하는 상황 아닌가요, 갈렸습니다. 이거? 갈등 자, 유발. 우리 평론가님은 가입한다. 한다. 자, 우리 트레이너님은 가입 안 한다. 네. 그 이유를 좀 저희가 한 분 한 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품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로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 딱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네. 가입을 한다가 유리한 쪽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후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어. 근데 당장 은퇴야. 근데 집 한 채밖에 없어. 큰일 났다. 이분들한테는 이거만큼 기가 막히게 좋은 제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입 안 한다는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에 자산을 좀 많이 모았다. 제가 지금 자산을 많이 모았다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 10년 안에 많이 모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딱 갔는데 제 생각과 달리 네. 진짜 좀 힘들다. 내일 당장 은퇴인데
뭔가 집 한 채밖에 없다. 네. 이러면 저도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약간 여기서 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생각이 달라면 따로 지금 아예 녹화를 굉장히 해버릴까요? 치열한데요? 굉장히 예? 치열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 그다음에 내가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입해야 돼라고 보시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후 준비를 잘 하신 분들 다주택자 돼서 한 채 물려주고 그럼 책임 끝. 난 네가 알아서 살아. 난 해줄 거면 했어. 그럼 나머지 집 가지고 이제는 맞춰가는 거죠. 만약에 12억이 이제 초과되기 때문에 또 가입이 안 되잖아요. 하나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네. 그럼 뭐가 됩니까? 민간 상품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민간 상품으로 저는 가입을 할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제도가 내가 55세까지 살아있는다 그러면. 지금 너무 부동산에 꽂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좋은 자산이긴 맞지만은 네네. 우리가 포트폴리오 요즘 같으면은 미국 주식에 ETF 배당 성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내 바구니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담아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오늘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55세 이상이 됐을 때 주택을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생각만 했습니다. 55세 전에 주택을 가질 수 있을까?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래서 갖는다는 전제하에 아주 좋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아이돌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재벌가 첫 K-팝 혼성 아이돌이 탄생하는 건데요. 빅뱅의 태양, 블랙핑크 로제 등과 한솥밥을 먹으며 5인조 혼성 그룹으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K-팝계의 첫 재벌의 등장, 화제성은 이미 상당한데요.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궁금해집니다. 세계적인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가 BBQ의 초청으로 올여름 15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방안은 BBQ 창사 30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마케팅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K리그 팀들과 2차례 친선 경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레반도프스키 등 세계적 선수들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놓칠 수 없는 초대형 글로벌 이벤트가 되겠죠.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요. 아니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이게 진짜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농심 주가가 하루 만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라면, 맥주, 커피 등 가공식품 53종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진 상황인데요. 정부의 압박이 과연 먹힐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 다 모였다. 포브스 코리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30세 이하 30인 리스트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과연 올해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돈선 체크에서 살펴보시죠.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네, 오늘의 돈선 체커 이수빈 아나운서 함께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깡총깡총 어디든 가는 아기 토끼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이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기 토끼가 오니까 좀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돈선 체크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아기 토끼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잠시만요. 저 알아요. 막 지어낸 거 아닙니까? 오면서 지하철에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유일한 30대라서 네. 되게 즐거워했었잖아요. 우리 유일한 20대라서 아기 토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오. 제가 99년생 토끼띠거든요. 아, 치사하게 지금 나이로 이렇게 예, 별칭 지은 겁니까? 혹시 포브스 선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많이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포브스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미 제 나이대에 이루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크 저커버그 아시나요? 알죠. 개인적으로 연락처는 모르지만 알죠. 그렇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네. 그런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은 열정이 좀 있어서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 제가 포브스 코리아 2025 30 언더 30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3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도대체 어떤 현장이길래 20대 이수빈 아나운서 열정에 불을 지폈는지 돈선 체크 현장 바로 만나보시죠. 돈이 모이는 핫플, 핫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짜잔! 여기 어디게요? 싱그러움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 고려대학교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30대가 되기 전에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포브스 코리아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와 봤습니다. 이렇게 수빈이의 성공 노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성공의 비법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서 여기다가 빼곡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저를 선정한 포브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는 아나운서 이수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가 불죠. 듬직하고 시원하게. 그러면 강연 들어가 볼까요? 곳곳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참석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 포브스에서 선정한 30 막 30인 선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30대 이하 30인에 저도 여기 무대에 서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진짜 라이벌이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선배 창업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점들을 배워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더 악필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업사이클링에서 물감 만들고 있는 아트탭 대표 남공석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혹시 몇 년생이시죠? 02년생 24살입니다. 와, 심지어 수빈 아나운서보다 3살이 어려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두 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01년생. 01년생. 한국 나이로 25. 저는 02년생, 한국 나이로 24입니다. 20대 대표님들, 너무 멋지네요. 좀. 올림픽 선수들이 그 기록 경기에 쓰이는 자전거를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전 세계 옴니움 레이스 랭킹 1위랑 선수랑 계약이 돼서 그 선수도 지금 제 자전거를 사용할 예정이고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 일리아 비비아니도 지금 제 자전거와 계약을 해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확 죽은 느낌이에요. 저 지금 조명이 네. 지금. 그런데 이 행사 언제부터 왜 하게 된 걸까요?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 2011년에 미국 포브스가 시작한 글로벌 청년 리더 네트워킹 행사였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아주 프라이빗한 행사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수상자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퍼블릭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저 오늘 좀 잘 찾아왔네요. 얼핏 알기로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네. 선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외에도 샘 알트만 오픈 AI CEO도 여기 선정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포브스가 어떤 회사길래 이런 명단을 선정하는 겁니까? 일단 포브스는요, 이 경제지죠, 대표적인 전 세계. 네. 근데 이제 포브스가 유명해진 이유가요. 항상 이런 걸 뽑아요. 세계에서 부자 등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네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인용 보도를 하잖아요. 30 언더 30가 왜 유명하냐면 그 중에서도 30세 이하잖아요. 네. 왜 들려고 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몸값이 확 올라갑니다. 내가 여기에 선정만 됐다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VC예요. 벤처 캐피탈입니다. 네. 누구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애야.
이 포브스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일단은 거기에 모이시는 예비 창업자들과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아, 내가 저분 보고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사실상 또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하는 건데. 소통의 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청년 창업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학생 때 저런 친구들 있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네네. 그래서 좀 따라 해봤습니다. 김성태 은행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기술 기반 창업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술 역량 대비 스타트업 수가 적은 것은 자본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별 벤처 투자 규모는 미국이 2,150억 달러, 중국이 332억, 이스라엘이 106억 달러입니다만 한국은 89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젊은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고 네. 새로운 기술이 자꾸 생겨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은 성공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자금 마련도 해주는 부분, 사실상 이제 멘토링 부분입니다. 창공은 창업 공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단순한 엑셀러레이터를 넘어서 금융과 비금융을 하나로 묶고 종합 제공하는 창업 성장 플랫폼입니다. 2018년에 처음 개소 이후에 창공을 졸업한 기업이 총 1,014개로 현재 89개의 스타트업에 대해 육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댄디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서비스를 창업하게 됐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이제 20대 여성이 30, 40대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창업했냐라는 질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30, 40대 이제 남성분들을 제가 저희는 이제 쓰레기들을 이제 한 번에 담아서 눈앞에 두는 수거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카투사에서는 쓰레기들을 막 한 번에 담아서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 문제도 좀 해결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연으로 듣는 건 물론 너무 좋지만 사실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표님들을 면대면으로 만나야 이 성공의 비법들을 낱낱이 하나하나씩 다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노트를 가지고 대표님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축하드려요. 진짜 멋있으세요. 모호는 어떤 기업이죠? 그 도자기 생산을 기술로 혁신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건축 전공이어가지고 건축학에서는 그 3D 모델링으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도자기도 되게 복잡한 형상이나 아니면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3D 모델링과 3D 프린팅 같은 걸 접목을 하면 훨씬 더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전교 몇 등 하셨나요?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네. 제일 못 봤던 거는 한 160명 중에 158등까지도 했었어요. 우와. 근데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등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창업을 하면 사실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약간 막막했다거나. 네. 어떤 순간이 좀 제일 힘드셨어요? 사실 항상 네, 항상 힘들고 항상 제가 괜한 걸 네. 여쭤봤는데. 항상 힘들고 그냥 힘든 게 디폴트니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래 힘든 거다? 네네네. 네. 또 실제 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대로 어떤 문제 생기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할 때도 많은데 그냥 일단 해보자.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사업 초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힘드셨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본이 네네네 자본이 부족하니까 뭔가 큰 거를 좀 시도하고 실현하고 싶어도 제한들이 정말 많은데 되게 뭔가 사업 방향성에 공감을 잘 해주는 투자자를 초기에 만나서 이제 사업 시작하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시드 투자를 받고 그게 좀 더 이게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 사업가들이 분명 많을 텐데요. 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수많은 청년 창업가를 탄생시킨 창업 전문가를 만나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오면 어떤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컨설팅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계시는 이 공간에, 사무 공간에 대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스타트업에 진짜 딱 필요한 세 가지네요. 자금이 있어야. 네. 짜잔! 이렇게 정말 많은 꿀팁들을 제가 수집을 해봤습니다. 이 꿀팁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연말을 해서 4년 안에 이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30인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인터뷰어가 아니라 수상자로 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선 체크 이수빈이었습니다. 안녕! 수빈 아나운서가 현장에 직접 다녀오고 선정된 분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특별히 기억 남는 분이 있었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들어도 아실 만한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입니까? 차은우. 차은우 씨가 또 차은우 씨를 좋아하시네요. 뭐 다들 최최차차라고 네. 신조어가 있잖아요.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네. 이거 역시 20대밖에 모르는. 네. 네. 저 40대인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네. 그러니까 청년 CEO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나 예술 등 아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창업 장벽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장벽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초기 자본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을 좀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속된 표현이긴 하는데 몸으로 때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몸빵을 한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거. 네.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창패라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 패기? 패기. 예비 창업자의 패. 패거리. 패거리. 패키지. 패키지. 그래서 영어가 나와가지고. 패키지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아까 좋은지? 우리가 얘기했던 허들이라고 얘기했던 초기 자본. 1억 원을 정책 자금으로 빌려줍니다. 와, 1억 원을 빌려줘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이런 것들을 꼭 잘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글로벌 청년 CEO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나오려면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맞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르가 뭐니 보시고 실행을 하셔야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혁수 씨가 준비했죠?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두 전문가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함께 보시죠. 여자의 건강은 2번 만들어진다. 몸에서 1번, 마음에서 1번. 그래서 나는 엘레나. 나를 위해 언제나 엘레나 태아닌. 바람이 거셌던 날, 불빛이 사라진 밤, 서로를 향한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 한컴은 다시 묻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먼저 반응하고 어둠 속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기술로
당신 곁을 지키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한컴.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거운 시간,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사회, 복지, 외교, 안보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경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30년 넘게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홍춘욱 투자 자문 대표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인구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이죠.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크게 떠오르십니까? 일단 뭐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네, 가계부채.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결국 저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저성장이 아닌가. 돈이 불어나질 않는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이랑 올해 사이에 우리 형편이 나아진 게 없다라면 사람들은 불만을 느끼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집값이 오르고 각종 여러 가지 세금이 인상된다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 숨통이 조여져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통장이 텅장이 되니까. 통장. 자, 이상림 박사님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길게 보면은 저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첫 번째 단기적으로 청년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독립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관계가 멈춰져 있어요. 네. 이런 저출산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고령화의 문제가 되고 인구 감소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사회로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홍춘욱 대표님은 저성장 극복, 이상림 박사님은 저출생 해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 달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도 달걀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저성장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게 1조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성장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1조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돈이 많다. 네. 왜 그러냐면 없다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거짓말이에요.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둔 나라. 그러니까 세금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걷어놓고 돈을 국간이 넉넉하군요. 근데 이걸 잘 못 쓰는. 가장 지금 저는 1조 생긴다. 네. 자, 일단 5천억은 R&D 예산 복구하자. 연구개발비를 복구하자. AI 혁명으로 지금 세계가 가는데 우리나라에 AI 대기업 이름이 떠오른 데 있으세요? 아직은. 예, 중국조차 딥시크 나오는데 대학의 연구 역량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그게 연구개발비 예산의 삭감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두 번째, 예전 정부 때 근로자를 뽑으면 나라에서 돈을 보태줬어요. 언제였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네.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니까 2008년. 그래서 네. 장기 실업으로 커리어를 잃어버리는 젊은 근로자들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나라에서 돈을 그 사람에 대해서 쏴줍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개월 이상 고용이 되고 정규직이다. 그래서 극복이 됐었습니까? 그때? 일정 부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성장률이 회복된 나라 1위는 중국이었고 2등이 한국이었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군요, 이게. 요침이. 예, 물론 이제 운도 따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갔는데 침을 딱 맞고 딱 일어난. 예,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운동을 하러 뛰어가면서 헬스장까지 다 매출이 되는. 그런 그런 머니서클. 이게 이 사람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재원도 마련이 되는 선순환을 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월급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냥 나라가 쓰는 돈이 아니라 또 세금으로 돌아오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돌아옵니다. 혹시 반박이 있으십니까, 박사님? 근데 지금 경기 회복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경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출산도 올라가고 청년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점이 단기적으로 부양만 시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자는 것. 그리고 이 부양이 청년들에게 불합리하게 미칠 때가 많아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초이노믹스, 그러면서 부동산 값이 급등을 했죠. 그것이 우리가 저출산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코로나 국면 때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버티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출산을 포기해버리는 사유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의 체질 개선,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체질 개선, 나아가서 젊은 세대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지방대학에 돈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대학?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수도권이 점점 커지고 지방은 오히려 더 위축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졸업을 해서 일자리를 못 잡고서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출산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답한 게 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이 우선시 되는지 모르겠다.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제 아내도 지방 출신이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많고, 두 번째 문화적인 배경들 뭐 이런 것들, 네. 네트워크 잘 갖춰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성이 여기 있잖아. 아니 중요한 뭐 문제죠. 지방을 살리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저출생 뭐 고령화위원회 출범한 지 20년 돼가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일단 돈을 쓰고 봐야 되는 거지. 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을 위해서 여기저기 쓸 때가 아니라 임팩트 있게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들이 돈을 팍팍 쓰게. 우리가 아까 1조 있다며. 네. 그 1조를 가지고 한 명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주면서 취직시키고 지금 쉬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게 해주는 게 저출생 대책 아니냐. 물론 이제 저성장 해결을 위한 방안이지만 저출생 해결 방안도 같이 아이고, 마련된다. 월급이 딱 들어오면 집에 가서 일단 어머니한테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에 찾아볼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또 옷이라도 좀 차려입고 미팅이라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상희 박사님. 네. 구조 인식 개선 이거 20년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게 20년 동안 약 먹었는데 이거 안 나면 이거 불치병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동안 저출산 정책이 왜 실패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삶의 이행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대로 둔 채 자꾸 비용 절감으로서 지원의 양만 늘려놓은 거예요. 구조 개선을 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래프가 있는데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 경제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암암리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그래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숨겨진 전제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겠다고 하는 수요가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자라온 성장기 때 입시 교육이 있으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못 느끼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도 불안한데 아이를 낳으면 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일가족 양립한다고 도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원금을 지금 18세까지 올려주자고 하는데 올려주면은 그동안 어디에 쓸 거야? 결국 학원비로 씁니다. 이런 구조적인 개선은 여기 대해서 예산이 투여됐던 게 아니라 직접적 지원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애는 안 나오더라도 표는 나오거든요. 그러한 정책으로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좀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새 정부가 들어온 이 시기에 진짜 새 인구 정책을, 새 저출산 정책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진 사례, 좋은 사례로 쓰는 나라가 스웨덴, 프랑스가 있는데요. 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표면적으로는 복지 예산을 많이 써요. 네. 그 이면에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조와 그 노사가 합의로 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표준 임금제라고 해서 격차를 벌리지 않는 합의를 했어요. 이러한 걸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생기고 편등성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출산율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복지만 보고서 저기는 얼마 주더라, 달 얼마 주더라 해서 이 복지를 잘 따오려고 했어요. 효과가 안 본 정책,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하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견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또 생각이 다르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 올랐어요. 이거 왜 올랐는지 아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 대출. 한마디로 말해서 아기를 가진 집에 대해서 정부가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해서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특별히 반등할 여지는 없었거든요.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작년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네. 근데 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빵빠레가 많이 울려 퍼지는가? 돈이다. 결국엔 돈이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거나 또는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분들에게 약간의 옆에서 넣지. 옆구리를 쿡 찌른 거죠. 정부가 대출로 저금리를 해주는 것 때문에 반등이 나타났다면 저성장 극복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낙관론들을 국민들에게 또는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불어넣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딱 그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잖아요. 1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이 그 효과는 이 특례대출 효과가 났다면은 그거는 좀 올해부터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이 임신 기간도 있고 아이라는 게 바로 딱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출생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기 때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안 낳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과 출산을 유보했는데 이게 재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경기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돈의 문제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지향할 것인가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는 저성장이냐, 저출생이냐를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셨다면 100달러, 너무 안 달랐다. 1달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00달러! 1달러! 두 분의 생각이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저는 100달러인데 100달러 하나가 아니라 권종이 여러 개 섞인 100달러. 같은 내용을 하지만 결국은 색깔은 좀 달랐다. 여러 가지가 있는 100달러. 1달러를 골라주셨고 그만큼 비슷하셨다는...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을 좀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하신 거군요. 오늘 토론이 짧아서 아쉬우시다면 장르가 뭐니 유튜브 채널에서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성장, 저출생, 저성장, 저출생. 그렇죠. 네, 쉽지 않은데요. 혁수 씨, 그래서 토론해보니까 어때요? 좀 결정해봤어요? 자,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민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저성장인 것 같아요. 저성장. 네. 참 이게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저성장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저성장을 해결을 하려면 저출생이 극복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사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또 대규모 추경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지금 추경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성장 극복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또 이런 정책을 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추경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제 민생 회복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이제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시동을 한번 걸겠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하면 되고요.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1%의 성장. 지금 연간 보면 0.8%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그래서 1%의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추경안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추경한다고 해서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저성장 문제는 인구수가 많아져야 사실 성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손은 누가 키우냐 이거죠.
일은 누가 하냐. 이게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면 아무리 AI나 로봇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출생을 먼저 극복을 해야지만 사실상 성장도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가 경제 살리기가 정말로 시급하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바람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을 위한 구조 개선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둘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된 우리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유튜브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달아주시고요. 자, 아쉽지만 오늘 장르가머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장르의 머니 스토리 마음에 드셨는지요? 네, 장르가머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과 통장 잔고가 함께 두둑이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